자, 오늘 무료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온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제조사하고 부자재 업체 컨택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제품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획을 분명히 해야 될 거고, 또 기획된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실무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서 OEM 제조를 할 거냐겠죠. 대부분 다 OEM으로 진행을 하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조사 컨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든지 다 처음 무에서 유를 만들려면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별된 카테고리가 어떤 걸지 다 다르겠지만 화장품일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식품류일 수도 있고 의약 외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공산품일 수도 있겠죠. 모든 걸 다 망라하고 기존에 있는 다른 경쟁사 시장 조사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유통을 하시다가 제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업에 계시다가 제조를 하신다든지 근데 결국에는 보통 제조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게 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거의 제가 겪어왔던 많은 뭐 개발 그 유통사들, 클라이언트들 겪어오면서 정말 뭐 수백 개 미팅도 진행해봤지만 거의 대부분 다 주관적인 그 자기애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 조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해봤자 뭐 한 정말 적게는 한 두세 가지 뭐 많아봤자 10개 이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최소 경쟁사 브랜드 시장 조사는 최소한 20개 이상, 20개 이상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카테고리별로 아니면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유사 카테고리에서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두신 다음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제조사나 뭐 부자재사 컨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급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서 제조를 할 건지 뭐 MOQ가 얼마나 되고 견적이 얼마나 되고 뭐 총 비용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 뒷부분에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무슨 음식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가맹점을 뭐 한다든지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권을 알아보고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어 있고 그리고 상권에서 경쟁사 그 경쟁 업체 뭐 경쟁 음식점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이루고 있는 뭐 그 메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내가 뭔가 제조를 해서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빼먹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안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제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미팅을 하거나 이제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생각보다 본인의 뭔가 아이디어에 꽂혀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얘기에 꽂혀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신박한 트렌드 아이템에 꽂혀 있거나 그러니까 다 꽂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눈이 흐릿해지고 그 경주마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눈 양옆이.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주위를 잘 보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강의에 당연히 뒤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정말 많이 시장조사 하셔야 돼요. 시장조사 많이 하셔야 되고 뭐 가격대는 얼마나 되어 있고 뭐 주요 성분은 뭘로 되어 있고 후기는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리스트업을 해놓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특장점을 어떻게 뽑아낼지 그리고 거기에서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개선 사항으로 만들어낼지 사실 그게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제조사나 부자재 업체를 컨택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내가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처음 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개발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OEM, ODM으로 생산을 한다. 특히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류에 어쨌든 식약처에서 진행을 하는 품목들, 그래서 뭔가 인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뭐 의약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OEM, ODM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기해서 OEM 뭐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뭐 다른 식품류들을 위탁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뭐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OEM을 얘기하지만 사실 OEM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ODM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 의도와 우리 브랜드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유통할 거라고 하는 브랜드사로서의 그 원리가 있는 것뿐이고,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서 찾은 뭐 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전공이 있고 뭐 전문 지식이 있으시다든지, 그러면 뭐 핵심 기술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의 개발 의도와 개발 방향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우리의 그런 그 컨셉이라든지 성분 뭐 이런 주요 기능 뭐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면 어차피 개발은 다 제조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부자재도 기존에는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이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고민할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할 거는 이제 그쪽이 아닌 거예요. 제품은 전문가들한테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당연히 제조사겠죠.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파는 것만 걱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잘 기획을 하고 그 팔리는 관점에서 마케팅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드는 거지. 어쨌든 모든 제품군들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소비재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화장품 OEM, ODM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화장품 OEM, ODM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그 건강기능식품 쪽도 마찬가지예요. 의약품도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기술이 많이 올라왔죠.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그 기획을 하시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 잘 팔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팔 것이냐. 어, 뭐 지금 여름이라 선크림을 팔겠다고 한다면 그 선크림을 기존의 다른 선크림들과 비해서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뭐 무기자차인데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백탁 현상이 없고, 뭐 요즘 더 많이 없어졌지만 더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뭐 하더라도 들뜨는 현상이라든지 지속력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게 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상세 페이지 안에서 그렇게 다른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뭐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의 개발 의도를 전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샘플링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샘플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테스트 해보고 품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조사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분히 시장 조사를 많이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판매할지 그런 것들을 더 훨씬 많이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제조사한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개발 배경과 뭐 원료적 컨셉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 뭐 최소 10개, 20개 이상 하시게 되면 어, 요즘에 뭐 패키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화장품 위주로 지금 해놓은 건데 용기 뒷면에 보면 다 제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시장 조사 하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온라인에 구매를 해서 실제로 써보기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용을 해보고 우리는 이런 제형, 이러한 그 뭐 사용감, 발림성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제형적인 타겟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타겟이 정해지면 일단 1차적으로 컨택해야 될 목표는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인 겁니다. 그게 뭐 한국 콜마일 수도 있고 여기 뭐 아마란스라고 하는 제조사도 있고 뭐 한국 화장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일단 1차 컨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을 할 때에도 이제 이것을 타겟으로, 이 제품을 타겟으로 거기에서 변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개발을 했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의 사용감이나 이런 성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조금씩 변형해서 또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제 일사일처방이라고 해서 한 클라이언트, 한 회사에는 무조건 한 처방만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 베이스는 거의 유사하게 하고 뭐 성분만 조금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추가 성분을 좀 더 넣어가지고 변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제품을 타겟팅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제품을 개발한 제조사를 컨택하는 게 이제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선별이 된 다음에 그럼 이제 바로 컨택을 해서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개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개발 의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발 의뢰서는 뭐 이런 다양한 지금 항목들이 있는데, 이 개발 의뢰서를 제조사한테 전달을 해서 제대로 된 개발 의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개발 의뢰서를 작성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뭐 자체적으로 뭐 시장조사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서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다 보면 당연히 뭐 소비자가라든지 뭐 원가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제조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도 있지만 1차적으로 기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훨씬 더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개발 배경이나 컨셉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브랜드를 개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브랜드의 메인 컨셉은 뭐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유통 채널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타겟 연령층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대략 이 정도의 판매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원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원가가 소비자가 대비 몇 프로 정도가 나오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가도 이제 뭐 화장품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내외로 잡는 게 중요해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제형의 형태에 따라서 좀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원가가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두 가지 다 뭐 카테고리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원가를 그래도 한 20% 내외로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원가가 뭐 30%, 많게 뭐 거의 40% 가까이 가다 보면 사실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서 어쨌든 소비자가에서 더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구성을 좀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구성을 짜게 되는데, 원가가 뭐 30%가 넘어가고 40%에 육박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무조건 광고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광고를 했을 때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는 건 믿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 컨설팅 하면서도 기존에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그 기존에 하시면서 당연히 처음 하시다 보니까 겪는 이제 뭐 시행착오일 텐데 그런 원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하셨다가 너무 높은 원가로 만드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마케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됩니다. 그럼 마케팅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15%에서 20%, 그 정도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 그런 타겟 원가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도 발주수량은 MOQ가 되겠죠. MOQ는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당연히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제조사의 역량인 거니까.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 뭐 무조건 MOQ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야 좀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초도 발주 수량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재 턴키 여부가 있는데, 이제 턴키가 뭐냐면, 턴키가 이제 제조를 하는 곳에서 나머지 부자재들까지 모두 다 핸들링하면서 브랜드사의 클라이언트의 완제품만 납품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턴키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조를 하는, 보통 대부분 얘기를 할 때 이제 턴키로 진행, 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턴키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자급과 사급으로 나뉘는데, 자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급은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턴키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급을 한다는 의미는 제조는 제조사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자재들, 뭐 용기, 박스, 뭐 이런 것들은 다 클라이언트나 이제 개발사, 브랜드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입고를 시켜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견적을 받을 때도 턴키로 진행했을 때 비용이 얼마고 사급으로 진행했을 때는 제조 원가로 했을 때 제조 견적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부자재를 핸들링해서 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뭔가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다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턴키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주고 턴키로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핸들링은 제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핸들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비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제품 실제로 이제 제형에 대한 뭐 용량이라든지 제형, 뭐 사용감, 용기 타입, 향, 색상, 그 밖에 뭐 EWG 그 성분에 대한 여부, 뭐 이런 컨셉 성분, 기능성도 뭐 미백, 주름, 자외선, 여드름과 같은 화장품으로 치면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출을 진행한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뭐 대부분 초반부터 수출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기존의 유통 채널을 알고 있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바로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 일본 쪽으로 수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처음에 체크를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각각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CFDA, 우리나라 치면 식약처가 있듯이 중국도 CFDA가 있고 일본에는 후생성이 있는데, 각각 나라에 해당되는 쓸 수 있는 성분들, 허용되는 성분들이 있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을 바로 진행할 거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초반에 이제 개발 의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간략한 요 세트를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제조사에 컨택을 하셔도 제조사에서 이 업체는 뭔가 제대로 할 업체다. 실제로 간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행을 한 업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런 질문들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최소 수량이 어떻게 됐는지, 뭐 선크림과 선스틱 MOQ를 알고 싶다. 뭐 핸드워시 300ml 제조 견적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실제로 제가 의뢰를 받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이 이런 질문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품목들을 준비 중인데 뭐 애목규 및 디자인 견적을 문의드린다. 품목에 대한 뭐 견적 및 샘플 제작 문의드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품목에 대한 건 좀 더 구체적일 수는 있겠죠. 어떤 샴푸, 그 컨디셔너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뭐 한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혹은 개발사 입장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대답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포괄적이고 약간 보수적인, 이렇다 보니까 포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포괄적이고 보수적인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 개발 의뢰서를 말씀드리고 했던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함이에요. 정리를 해서 제조사에 전달을 해줘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 내가 제조나 이거 OEM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을 때 무조건 당장 뭐 제조사 찾아가지고 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한 타겟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이제 개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다고 뭐 너무 자세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세하게 정리할수록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다짜고짜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제조사 컨택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제조사 컨택을 하시는 게 먼저 첫 번째고, 제조사 컨택이 됐으면 이제 용기에 대한 부분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조사하면서 용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조사에서 이런 용기를 사용했는데 나도 이런 튜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용기 타입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형 타겟을 정했을 때처럼 용기 타겟도 미리 좀 선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튜브 타입의 뭐 캡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후보군을 대신 여러 개를 정해놔야겠죠, 용기도. 왜냐하면 정말 딱 맞는 내가 마음에 드는 용기가 있더라도 비용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차선책들을 준비를 해놔야기 때문에 용기들도 많이 시장 조사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업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자재 업체 컨택을 할 때에도 그 타겟 용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런 용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크림 용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제품 형태의 용기로 그냥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를 하실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테스트를 그냥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사진도 볼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용기도 샘플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개 모아두시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미지를 좀 캡처하셔가지고 어,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정해놓고 이제 부자재는 이제 그 부자재별로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용기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이 뒷면에 있는 실제 타겟 제품의 뒷면에 있는 제조사 위주로 컨택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용기 회사가 뭐 적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턴키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용기도 그쪽에서 핸들링하기 쉬운 용기로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물론 컨택해서 다른 용기들을 선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용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사 용기들과 이런 것들을 조사를 다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 업체를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리몰드 닷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프리몰드 닷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고,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 외품, 그 밖에 다른 식품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자재 용기 업체들, 그리고 실제로 OEM, ODM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OEM, ODM 쪽으로 오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조사도 만약에 1차로 패키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제조사 컨택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유사 동일한 카테고리나 유사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컨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기 같은 경우는 여기 프리몰드라고 적혀 있죠. 프리몰드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꼭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실 필요는 없고 하나씩 그냥 쭉 들어가 보면서 내가 찾은 용기, 내가 찾은 그 패키지 타입에 맞는 용기를 사진을 보고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나는 지금 뭐 이런 스포이드 타입의 용기를 찾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고 이 스포이드 타입의 유리 용기로 진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정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업체 정보도. 여기에 컨택을 하셔가지고 나는 타겟 용기를 이 용기로 하고 싶은데 이 용기에 대한 뭐 MOQ와 그리고 실제 제조 견적 그리고 뭐 여기에 인쇄가 들어갈 거고 뭐 후가공으로 박이나 코팅 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쇄 사양별로 견적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조사한 걸 가지고 뭐 크림 용기로 하겠다. 그럼 이런 초자 크림 용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크림 용기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입이 이런 뚜껑이 있는 뭐 다 뚜껑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널쩍한 타입의 흔히들 우리가 크림 용기를 많이 생각하는 용기 타입을 자 타입이라고 해요. 이 자 타입의 이러한 다양한 용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 시정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맨 상태에서 그냥 어 알용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냥 맨자 상태의 이 알용기들을 보면 가늠이 잘 안 돼요. 이 용기가 어떻게 완제품을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지. 그래서 기존의 용기 조사도 그 패키지 그 경쟁사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신 다음에 뭐 또 같은 얘기긴 하지만 리스트업을 많이 해두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용기 형태라든지 재질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컨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재 컨택하실 때에도 아까 개발 의뢰서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 뭐 제조를 맡길 때처럼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최소 지금 제가 말한 뭐 일단 경쟁사 타겟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인쇄 비용 그리고 뭐 후가공 비용 그리고 뭐 MOQ 거기에 따른 MOQ 그리고 제조 견적이라고 하면 뭐 용기 견적이라면 이 용기 유리 용기 견적이 있을 거고 캡은 또 견적이 또 따로 해요. 그래서 이게 각각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용기 안에도 이제 유리 용기 안에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라고 해서 중간 뚜껑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얼마가 하는지 충분히 알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떠서 쓰는 스패츌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패츌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액세서리에 여기 스패츌러 집게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패츌러 같은 경우도 물론 용기업체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이것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고 비교해서 견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차로 이제 경쟁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보시고 충분히라고 했던 게 아까 최소한 2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보시고 어느 정도 선별이 됐다고 한다면 일단 그 경쟁사 타겟 용기 뒷면의 용기를 보고 거기에 있는 제조사를 컨택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컨택을 하시는데 컨택을 하기 전에 이제 개발 의뢰서를 작성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개발 의뢰서 작성을 한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쨌든 뭐 바로 창업해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재직하면서 준비하면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회사 대 회사로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의 지금 현재 뭐 꼭 재직 중이신 분들은 뭐 지금 재직 중이라고 꼭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회사 이렇게 설립을 할 거고 아니면 했고 그리고 뭐 유통 채널 어디로 가져갈 거고 뭐 이런 식의 좀 계획은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초반이라면 이제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그런 거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이런 업체에 통화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가지시지 말고 어쨌든 말을 잘 하고 얼마 정도의 적극성을 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까도 개발을 해서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업체들한테 컨택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진짜 할 업체다. 뭔가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 대표로서 컨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좀 준비도 잘 하시고 좀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나 이런 좀 태도를 좀 갖추시고 컨택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자재사 소싱을 할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경쟁사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패키지 선별하는 게 첫 번째. 그 용기든 단상자이건 간에 선별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타겟 삼아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조사랑 부자조업체 컨택을 하셔야 괜히 이제 쓸데없이 이런 1차적인 질문을 하면서 뭐 여기도 물어봤다가 저기도 물어봤다가 이러면서 이제 뭐 그 허비되는 시간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사 따로 뭐 부자재사 따로 하는 경우에는 스케줄링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발주도 동시에 해야 되고 입고했을 때 그런 일정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빨리 양쪽에 컨택을 한 다음에 동시에 샘플링도 하면서 용기 샘플도 받아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사하고 부자재사 컨택 진행하시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문제는 생깁니다. 네. 어느 순간에든 문제는 생기는데 그 문제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면서 일정에 큰 차질 없이 해서 일정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물어보시고요. 신청사에서 받은 Q&A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주제는 바뀌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카페도 이제 바뀌고 할 텐데 책으로 관련된 좀 비즈니스 강의를 한 2주 정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무에 대한 걸 2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격주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격주로 한다는 건 아닌데 강의는 계속 내용은 바뀝니다. 기획 단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실무에 대한 부분들, 판매, 마케팅, 뭐 그 카페에 있는 후기들을 보시고 하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중국에서 더 싸게 들여와서 용기를요. 그러니까 용기는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중국 용기를 소싱 하시는 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용기를 쓰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용기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요즘에 워낙 뭐 일반 개인들도 뭐 알리바바나 1688이나 익스프레스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소싱은 가능한데 그걸 직접 컨택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샘플까지는 직접 확인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샘플로 한두 개 정도 구매해서 이제 EMS로 받으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건 좋은데, 대량 발주해서 진짜 실제 진행을 할 때에는 국내에 있는 벤더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샘플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샘플에서는 정말 퀄리티 나쁘지 않았고 견적도 국내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뭐 정식 발주해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뭐 한 50%가 불량이고, 뭐 어디가 뭐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용기 뭐 코팅이 잘못돼 있다든지 오염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고, 그래서 뭐 만약에 국내에서 500원이면 하는데 중국에서 뭐 한 100원 후반대 200원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국내 벤더 업체에 그걸 맡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국내에 있는 용기 벤더 업체들이 다 중국 용기를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핸들링 비용, 이제 그 핸들링 비용이 사실은 그런 그 책임 소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퀄리티 컨트롤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비용을 거기에 한 100원 정도 더 얹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예. 뭐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저는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맡기는 걸 추천해드려요, 사실. 거기에 신경 쓰는 동안 오히려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 연계 사업 특정점을 원료로 하고 싶은데 협의가 가능하죠. 협의가 가능한데 얼마 전에도 단톡방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성분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는 건데 그걸 정식 등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화장품 성분은 무조건 식약처를 통해서 성분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들은 성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등록도 등록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ICDC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성분 등록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개발 기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 연계 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을 때에는 오송이나 뭐 남원이나 아니면 제주 이런 데서 그런 지역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료 관련해서 화장품 쪽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그 다른 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원료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송이나 남원이나 제주 쪽에 그런 원료 그 클러스터들이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알아보셔서 그게 기존에 그런 유사한 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테스트들은 당연히 제조사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뭐 많이들 진행하는 뭐 피부 저자극 테스트라든지 뭐 인증 테스트라든지 뭐 임상 이런 거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고 임상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상이라고 한다면 임상의 기준은 뭐냐면 특정 그 테스트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수치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주름, 미백 뭐 이런 관련해서 임상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뭐 최소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 워낙 비용이 좀 많이 싸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비용이 비쌉니다. 인쇄는 무조건 용기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다 용기업체에서 진행을 해요. 그 인쇄 자체는. 근데 만약에 라벨링을 한다. 용기에 라벨을 붙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제조사에서 합니다. 라벨만 인쇄를 해서 보내주는 거고 라벨을 붙이는 거는 제조사에서 해요.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덜어. 뭔가 좀 이슈가 있어서 제조사가 좀 영세해서 뭐 그런 라벨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그러면 그걸 또 외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또 클라이언트에서 걱정할 건 아니에요. 제조사에서 알아서 업체 막 해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업체는. 테스트 제품을 많이 얼마나 그 3번은 덜어가셨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요구하진 않죠. 네. 기본적으로 어, 만약에 뭐 50ml 크림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테스트는 꼭 해야 되는 건 법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건 없어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홈쇼핑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광고나 이런 그 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제품을 소구하냐에 따라서 임상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홈쇼핑이나 대형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를 일단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임상이 꼭 필수 항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프리몰드에서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프리몰드는 그냥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다 모여 있는 플랫폼일 뿐이고 그 인쇄는 무조건 다 해당 부자재 업체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역직구로 하더라도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해당 국가에 따라서 아예 유통하는 것 자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해당 채널 그 국가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현희 대표님 뭐 그게 큰 이슈는 아니실 것 같아요. 뭐 그게 얼마만큼 샘플을 제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걱정하시지 말고 물어보세요. 제조사한테 왜 이렇게 가져가는데 연락이 없냐? 샘플링 언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그냥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라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건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테스트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제조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테스트들이 있어요. 뭐 미생물 테스트라든 뭐 미생물 테스트나 뭐 성분 검사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조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하는 데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왜냐하면 식약처에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하는 거는 다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채널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만약에 홈쇼핑에서 미백이나 주름 개선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뭐 미백 효과가 있다,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를 광고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홈쇼핑을 하면서. 그럼 그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증한다는 거를 임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온라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말로 향수와 유사한 향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냄새 특허를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제가 향수 쪽은 뭐 그렇게 딱 단일화된 향의 특허를 거는 경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향수 OE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카피해서 만듭니다. 유사 카피로 해서 만듭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한현희 대표님. 그래서 그 제조사가 제조만 하는 곳이라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게 뭐 엄청나게 기발한 제품이 아닐 확률도 높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제조사 쪽에서 그렇게까지 마케팅하고 있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개발 배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뭐 엄마들을 위한, 출산을 하고 난 다음 엄마들을 위한 제품을 뭐 만든다 했을 때, 컨셉대로 딱 특정 성분을 넣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타겟에 맞춰서 특정 성분을 넣는 거를 딱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유사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했을 때, 특정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 배경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그 개발 배경과 유사한 타사 브랜드에서 적용했던 사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원료나 기능적인 성분 소스 안에서 가져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개발 배경 및 컨셉을 적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자인 의뢰를 맡길 때도 개발 배경 및 컨셉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브랜드에 맞게끔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김다영 대표님께서 많이 저희 말씀 잘 해주셨네요. 네. 많이 베낍니다. 네. 향 같은 경우 사실, 향은 진짜 그 함량의 진짜 조금의 차이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수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도 다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분명히 일사일 처방을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너무 뭐 카피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고 제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드신다는 게, 직접 어떻게 만드시려는 거죠? 네. 제조사 없이 직접 만드는 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자가의 한 20% 기준으로 원가를 생각하고 적으셔도 돼요. 예. 어차피 그거는 예상가기 때문에 타겟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디 서비스 뭐 여기서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메디 서비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포트폴리오나 개발 가능 품목을 확인해 봐야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 어떤 유튜브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보긴 해야겠지만, 집에서 만드는 방법이, 네, 뭐 맞춤형 화장품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클로이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맞춤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해서 판매되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유튜브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제가 궁금하네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지 혹시 걱정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납니다. 예. 한의사분이라면,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은 이제 처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원은 왜 한약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약도 일종의 의약품이기도 하면서 특히 피부과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할 거예요. 네, 한의사분이라면. 네, 아마 그걸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의사니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방을 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판매랑은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그거는. 네,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사분들이면 뭐 그냥 바로 자격이 되니까 사실은. 그리고 좀 질문을 또 좀 신청서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꼭 있어야 되냐, 컨택을 할 때 없어도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업자가 있어야 되냐, 명함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 문제가 사실 본질이 아닌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제대로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을, 이제 사업자가 꼭 있어야 되냐, 명함이 꼭 있어야 되냐가 질문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사업자가 있고 없고, 명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앞으로 그리고 뭐 일정이 어떻게 되고 런칭은 언제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체에서 명함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그래야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히 런칭을 할 계획이 있고 그냥 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간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질문들은 좀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판업 대행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책판업 대행을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문제될 건 없는데, 대신에 계약서를 하나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1년간에 아니면 2년간의 책임 판매 대행을 하고, 뭐 그 이후에 모든 그 판매 권한이나 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부분들, 책판업에 대한 권한 등은 모두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책임 판매자 교육은 그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아니,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그냥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1년에 두 번인가 그럴 거예요. 최초 교육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들으시면 돼요. 자, 반제품을 소량해서 주문해서 제가 더 첨가물을 넣고 판매할 경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이때 필요한 게 맞춤형 제조 관리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좀 오해가 또 있으신데 맞춤형 화장품 그 조제 관리사는 제조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소분하고 첨가해서 만드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에 대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분과 성분을 합쳐가지고 뭐 새로운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있는 제품을 소분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완제품에 뭐 좀 더 소량의 성분을 추가해서 또 그거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저 사업이 커지면서 확장되어 가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요. 사실 굉장히 그래서 좀 제한적인 게 많아요. 부자 잡지를 효과적으로 내고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다른 업체랑 컨택했었던 견적은 얼마가 되어 있고 다른 업체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교 견적할 수 있는 게 많이 알고 계셔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는데 몇 번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워낙 올해 초 또 지금 막 새로 브랜드 런칭하고 뭐 판매 마케팅도 하고 하면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모임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카페를 완전히 그러니까 커뮤니티 자체를 전면 개편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강의는 계속 당연히 할 거고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할 겁니다. 네, 7월이나 8월 중에 한번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후기 좀 많이 남겨주세요, 대표님들. 네. 카페 리어루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카페가 아니더라도 카톡에라도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예, 거기 후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클로이 대표님, 김다영 대표님, 리본 대표님, 박선영 대표님, 정세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강의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뚠뚠 대표님, JAE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